검찰이 중간 간부 인사 발령을 앞두고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의 고삐를 바짝 조이고 있습니다. 또 신종 코로나의 발원지 중국 우한에 갇힌 우리 교민을 데려올 전세기 파견, 그리고 국내 수용 문제를 둘러싼 잡음이 정치권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여야 1대1 미니토론 더 정치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정재입니다. 자,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점점 더 이제 엄중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범정부 대책회의를 직접 주재를 했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비상사태입니다. 방역 대책, 정부가 총력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안의 성격상 예측 불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차분하게 대처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방역 수준, 정부의 대처 능력은 선진국 수준입니다. 미국, 일본에 뒤지지 않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정부를 믿고 방역 당국의 이런 요청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숙지하고 대처해 나간다면은 차단, 그리고 피해 최소화, 그리고 이 방역 이 전염병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번에 그 종합 점검 회의에 대통령 메시지 핵심은 예, 국민들 불안해하지 말라.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불안 조장하지 말라. 네. 이게 핵심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이번 그 우한 폐렴 이게 사태에 대한 대책 회의인지 아니면 여론 달래기 회의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내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국민들은 굉장히 불안해하다 지금 공포까지 느끼고 있는데 이런 공포심을 조장한 건 사실 이번 우리 그 정부가 애쓴다고는 썼지만 처음에 그 검역 방역 그 체계가 뚫린 데서 있고요. 그다음에 중앙 정부와 지방 지자체에서 계속 혼선도 빚고 있고, 그다음에 뭐 전수조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라는 의심을 갖고 있고, 또 그런 데에는 지금 그 무용지물된 콜센터라든지 아니면은 또 선별 지금 진료소가 운영이 되는데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는 겁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지금 현장으로 가보면 구멍 뚫린 데가 너무 많으니까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게 더 시급한 것 같고, 이렇게 말뿐인 이런 회의는 국민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특히나 하나 더 지금 중국 정부는 국민들이 정부에 대한 비판글을 올리면 이걸 아예 원천 지금 삭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삭제를 하게 되면 정확한 정보가 전달이 안 되고 그 안에 그 가짜 뉴스가 돌 수 있고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어설픈 중국 따라 하면은 안 되고 정확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좀 알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같이 함께 이런 엄중한 상황을 같이 극복해 나가자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초기 대응 문제 네네. 좀 언급하시는데 초기에 이제 부처 간의 좀 엇박자, 좀 사전 조율이 좀 덜 된 그런 모양새가 연출이 됐어요. 저 어떻게 보셨습니까? 재난 상황이죠, 일종의. 예. 돌발 상황이고 이런 방역 위기는 사실 미리 알고 대처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하고 예. 또 완벽하게 차단하는가, 이 문제인데요. 초기에 이 사태 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판단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방역 당국이 주도하면서 대응 체계들이 잘 갖춰지고 있고요. 대단한 지금 혼선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야당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 더 완벽한 대응을 주문하는 것은 좋은데 마치 무슨 정부가 숨기고 있거나 일을 아주 거르치고 있는 것처럼 너무 몰아가면은 또 국민이 더 불안해할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 방역 당국은 시각각 브리핑을 통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도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하나도 감춘 것 없이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또 대처해 나가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한편으로 과도한 공포로 몰아넣어서 우리 정부와 또 우리 사회의 효율적인 대처를 또 방해할 수도 있는 그런 가짜 뉴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도 경각심을 가지고 좀 총력 대응을 해야 될 시점 아닌가 이렇게 네.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사태가 하루 이틀에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요. 그렇습니다. 네. 지난 며칠 동안에 그런 좀 엇박자가 났던 부분은 좀 짚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네 번째 환자의 접촉자 수가 지자체와 대책본부 간에 달랐죠. 다르게 나타났거든요. 네네. 한 3시간 만에 이제 숫자가 네네. 달라지기도 했고
또 뭐 이번 이제 교민 수송을 놓고 또 증상이 있는 분들을 데려올 것인가 안 데려올 것인가 이게 사실은 외교부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의 말 사이에 틀린 부분이 있었고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좀 복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충분히 복귀할 필요가 있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는 건 이견이 없습니다. 예. 그러나 적어도 문제가 있는 부분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지적해야 또 차후에 이런 문제가 안 생기니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컨트롤 타워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컨트롤 타워를 질병본부로 했다가 또 이게 보건복지부로 옮겼거든요. 그런데 보건복지부로 옮기고도 또 메시지를 정부 지자체만 각각 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네 번째 확진자가 접촉한 수가 그 지자체는 90여 명, 그다음에 또 정부에서는 질병본부에서는 뭐 170여 명 이렇게 해서 숫자가 굉장히 차이가 났습니다. 또 세 번째 환자가 접촉한 그 숫자도 지금 많이 다르고 있죠. 그리고 다른데 이런 데서 지금 국민들이 지금 불신이 생기는 거고 특히나 이번에 그 우한에 있는 교민들을 수송하는데 처음에는 무증상자만 하자. 그러다가 다시 또 유증상자, 무증상자 같이 하자. 그랬다가 결국은 어제 또 그 무증상자만 하자라고 계속 이렇게 바꿔가는 겁니다. 그리고 격리 수용하는 장소도 처음에는 천안으로 하자. 그랬다가 천안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갑자기 뭐 진천과 어디죠? 진천하고 뭐 충청도 또 아산 또 두 곳으로 좀 나뉘어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졸속행정을 보여주고 뭐 문제만 제기하면 또 다시 바뀌어지고 이래서 오락가락하고 우왕좌왕하는데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더 근본적으로는 대통령이 처음에 메시지 전달을 처음에는 뭐 걱정하지 마라, 뭐 과하게 할 필요 없다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또 전수조사를 하자는 야당의 의견을 처음에 듣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전수조사를 하자라고 했다가 지금은 이제 과할 정도로 대응을 해라 그래서 대통령도 지금 이제서야 문제 심각성을 좀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탓하기보다는 이제는 이렇게 복귀를 해봤을 때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빨리 이 잘못된 것은 조속히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콜센터가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어저께까지도 인원수가 적어서 지금 300여 명으로 늘린다고는 하는데 이걸 좀 빨리 조속히 지금 굉장히 많은 콜이 오니까 대응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지금 뭐 컨트롤 타워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이런 감염병과 관련한 비상사태에서는 컨트롤 타워가 질병관리본부가 되는 게 맞는 건가요? 좀 어떻게 좀 정리되는 그렇죠. 겁니까? 제일 전문성이 있고 그러나 이 차단과 대처에는 범정부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는 또 청와대 국무조정실 다 가동이 되고 있고요. 관계대책을 장관급에서 지금 수립을 하고 있고 또 시행에서 혼선이 없도록 이렇게 대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제 교민들을 수송해 오면은 어디 수용할 것인가 뭐 이런 것도 이제 좀 논란이 됐었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인천공항에 이제 검역 인력을 포함해서 이 방역 관련해서 이제 조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 등등. 자 이게 이제 5, 6년 만에 이런 감염병 사태가 최근 이렇게 보면은 5년이나 6년에 한 번씩은 계속 좀 터지는 것 같아요. 처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터지니까 이제 좀 뒤늦게 이런 게 진작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시설, 인력 진작에 확충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좀 뜯어 보면은 민주, 한국 양당이 사실은 지난 대선 때 비슷한 공약을 다 내놓으셨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와갖고 보니까 뚜껑을 열고 보니까 당시에 이제 필요하다고 했었던 검역 인력 제대로 확충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전문 병원도 제대로 설립이 되지 못했고요. 이게 왜 이렇게 된 건가요? 2015년 메르스 사태에서 우리가 범국민적 또 요구도 있었고 정부도 각성을 했죠. 그래서 대책 마련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해왔는데 역시 국회도 할 말 없습니다. 예산, 인력 정액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들이 미진했고요. 또 권역별 전문 병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모든 것을 국립병원이나 공공병원으로만 대처하기가 어려운 그런 여건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한 2군데밖에 안 됐죠. 호남 지역하고 지금 앞으로 빠른 시간 내에 이런 부분들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 선거 때 여야 모든 후보들이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누구 탓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이런 위기 대응 능력들을 계속 강화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하나하나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데 대한 국민적 불만과 질타에 대해서 좀 더 겸허하게 이번에 또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다만 하나 많은 부분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질병관리본부는 정말 세계 수준입니다. 우리 디지털 네트워크 역량이나 정부의 조직력은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비하할 단계는 아닙니다. 국민의 의식 수준도 높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과 가짜 뉴스를 구분하고 침착하게 대응하고 또 정부를 신뢰하고 또 한편으로 잘못을 우리가 신속하게 같이 고쳐나가는 공동의 노력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이제 말씀 나누는 도중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대법원이 문학의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해서 김기춘, 조윤선 씨에 대한 파기 환송을 했는데요. 원칙과 절차를 위반하지 않았다면 직권남용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 대법원의 파기환송 지금 결과고요. 문학의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직권남용죄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최종 결론입니다. 법령상 의무가 없는 일을 하도록 해야 직권남용죄가 성립이 되는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독립성 침해는 직권남용에 해당하나 블랙리스트 지원 배제 실행에도 적용되는지는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 대법원이 오늘 내린 결론입니다. 네, 김기춘,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한 대법원의 오늘 그 파기환송심 결론이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무죄를 선고한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자, 이 소식은 더 추가적으로 들어온 대로 조금 뒤에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이제 감염병 사태와 관련해서 그동안 좀 아쉬웠던 점 얘기하던 도중에 이제 속보가 들어왔었는데요. 사실 이제 그동안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여러 가지 공약은 있었는데 뭐 인력 확충을 비롯해서 번번이 이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단 말이죠. 자, 이게 여기에 대해서는 좀 한국당도 좀 할 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까 뭐 김한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건 이 양당에서 같이 공약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메르스 사태 이후에 그러니까 권역별로 5개 감염병 전문병원을 만들겠다. 그리고 감염병 대응센터도 만들겠다를 공약을 했는데 사실 공약 실현을 못한 거죠. 그리고 또 그런 면에서는 국회도 굉장히 정치권에서도 반성을 해야 되고 또 행정부도 마찬가지로 지난 4년 동안 또 이전 정부에서도 한 것이라고는 그 검역 인원을 좀 늘려달라라고 하는 수준밖에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공격적으로 이런 감염병 전문병원을 계획을 정부가 좀 이제 체계적으로 좀 세워서 다시 한번 국회와 논의해볼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예. 검역 인원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국회에 몇 번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그게 충분히 다 반영되지는 못했습니다. 굉장히 예. 아쉬운 대목이고 향후에는 이걸 이번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그 행정부와 입법부가 한 목소리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장기적으로 감염병원을 이번에 좀 설치도 하고 네. 그리고 아까 그 격리 수용하는 이런 부분도 그냥 그때 장소를 찾을 것이 아니라 매뉴얼을 만들어서 모든 그 고려 조건들을 다 생각을 해서 미리 그 매뉴얼에 좀 지정을 해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지금 이제 교민들을 수송할 전세기가 오늘 밤쯤이면 이제 출발할 걸로 보이는데 지금 그분들을 이제 데려오고 나서 어디다 수용할 건가를 놓고 지금 계속 지금 주민들도 반발을 한 부분이 있고요. 자, 이게 사실 이제 지역사회와 소통이 좀 부족했던 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는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예. 결론만 말씀드린다면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위험 지역에 정부가 이런 이송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격리 수용 시설에서 인근 지역에 영향을 미칠 그 감염 영향을 미칠 확률 제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우리 진천하고 지금 지금 두 군데, 네, 아산. 아산에 다 이 국가기관입니다. 예. 경찰과 고위직 국가 공무원 수련원입니다. 예. 숙식을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격리돼 있고 차단돼 있습니다. 인근 지역하고 많이 떨어져 있고요. 또 거기 격리 수용 과정에서 또 만일 2차적인 증세가 나타난다면은 병원과 또
유기적으로 연결해야 됩니다. 그런 걸 고려해서 한 결론이고요. 지금 이런 사실상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도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다만 불안감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서울에 있든 인천에 있든 부산에 있든 예. 우리 정부가 이 이송 계획을 또 시행하고 예. 또 격리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인근 지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 사실 100% 확신을 가지셔도 좋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애초에는 이제 천안 쪽으로 일부 자료가 나왔다가 그게 하루 만에 좀 번복이 됐기 때문에 더 좀 그렇죠. 반발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지금 이건 장소의 적절성의 문제라기보다도 주민들이 이렇게 반발하는 이유는 이건 정치적 힘의 논리에 의해서 우리 지역으로 바뀐 것이 아닌가라는 네. 이 불편함감에 대한 표시거든요. 굉장히 불만의 표시입니다. 근데 이거 누가 봐도 이번에 이렇게 졸속 행정이 그냥 그대로 드러났는데 처음에 천안이라고 해서 굉장히 천안 주민들이 많이 반발하고 그 지역 국회의원들도 반발을 했습니다. 근데 또 공교롭게도 그 지역 국회의원들이 다 여당 국회의원인 거예요. 근데 이번에 다시 하루 만에 지금 아산과 진천으로 장소가 변경됐는데 여긴 또 야당 의원님 지역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힘의 논리가 아니냐, 이거 정치적 그 영향력이 있는 게 아니냐라고 충분히 의심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요즘 뭐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님비 현상은 다 있습니다. 근데 먼저 정부가 했었어야 되는 거는 적어도 그 지역의 지자체 단체장이라든지 아니면 주요 주민들과 최소한의 사전 상의 정도는 했어야 된다. 왜 이 지역이 적절했는지, 또 왜 바꿨는지. 라는 설명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주민들 반발은 당연한 것이고요. 또한 그 적절성에 대해서도 보면 지금 보니까 아산 같은 경우에도 1km 내에 또 아파트가 있고 그다음에 진천 같은 경우에도 700m 내에 또 그 한 800여 세대 그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해 볼 때 주민들은 충분히 반발할 수 있는 거고 또 천안에서 이쪽으로 바뀐 거에 대해서 천안이 때를 썼는데 그럼 우리도 때를 쓰면 충분히 바꿔줄 수 있지 않나라고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합리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 주민들만을 우리가 뭐 비판할 수는 없는 거고 무조건 양보하라고만 말하기에는 그 정부가 일차적 잘못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수용 시설이 위치한 곳이 이제 야당 의원 지역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네. 의도적인 건 글쎄요, 아니고요. 그건 공교롭게 해석이 되는 거죠. 예, 여러 가지로 예, 예.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예. 있는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이게 감염병과 관련해서 이렇게 외부에서 이제 일정 인원을 이렇게 수용하는 네. 그런 일이 사실 이전에 없었던 일이라 추후라도 예. 이런 일이 반복되게 되면 어떻게 할 건가 이런 어떤 그 정부 차원의 이제 매뉴얼도 예. 이제 좀 만들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김 의원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좀 우리 사회에서 좀 공론화하고 좀 공감대를 좀 넓혀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저희가 시간이 좀 제한돼 있어서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도 저희가 이제 그 기자 중계를 통해서 전해드렸습니다만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검찰에 이제 출석을 했습니다. 검찰이 전반적으로 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어제 이제 이광철 민정비서관도 그랬습니다만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지금 본인의 입장 표명을 했고요. 임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치적으로 기획된 수사 아니냐 이런 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지금 피의자 신분이 됐지 않습니까? 자기 방어를 해야죠. 네. 예, 지금 검찰과 청와대 핵심 또 청와대 간부들과 이런 긴장 관계, 대결 관계는 사실 국민들이 원하는 또 바라는 상황은 아니죠. 예. 그러나 이것이 불거졌고 의혹이 있고 또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만큼 수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은 맞고요. 다만 검찰에 대한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네. 이 사건 자체가 발생한 지 꽤 오래됐는데 1년 반 이상을 지체하고 있다가 갑자기 작년에 중앙지검에서 다루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뭔가 청와대를 곤혹스럽게 몰아붙이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그런 소지가 있었고요. 또 지금 그 과정에서 검찰과 법무부 간의 여러 가지 또 이 힘겨루기 내지는 신경전도 지금 비춰지고 있어서 여러 가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저도 걱정이 됩니다. 예. 결론적으로는 공격과 수비 이거는 어느 민주사회든 당연한 일입니다. 검찰은 기소하고 또 피의자는 방어하고 그것이 공정한 절차 또
공정한 수사를 통해서 그리고 또 법정에 가서 진실이 밝혀지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여당 입장이지만 청와대 집권 관계자들이 너무 과도하게 또 네. 반발하는 부분들은 국민들한테도 보기는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검찰은 검찰대로 그간에 검찰이 공정한 수사를 했느냐, 정치적 의도 없이 제대로 수사를 했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는 만큼 검찰도 신중하게 대처해야 된다. 과거 이 울산 문제가 불거졌을 때 왜 총선 4개월 전에 야당을 수사를 하느냐 하는 게 지금 야당의 주장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정반대 상황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또 여당 내지는 여권의 고위직들을 줄줄이 무더기로 그것도 한 번에 일망타진하듯이 이렇게 작전하듯이 수사에 들어간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검찰도 좀 차분해져야 된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사실 이 사건의 본질은 그 민주사회에서 꽃이라고 하는 선거, 네. 이 선거에 청와대의 그 주요 측근들이 다 개입을 했다는 겁니다. 거기 대통령이 연루되어 있는지 아닌지는 아직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 울산시장 선거에 선거를 아주 조직적으로 선거 개입을 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지금 정황들이 드러났고 증거들 또 진술들이 다 나온 겁니다. 당연히 기소를 해야죠. 그러면 왜 지금 무더기 기소를 하느냐? 지금 왜 지금 기소를 하지 않으면 지금 추미애 장관이 들어와서 검사들 지금 다 내쫓고 있습니다. 네. 아주 대학살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2월 3일이면은 중간 간부들까지 검사들이 싹 바뀝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뭐 지시한 대로 또 한다면은 지금 현재 추미애 장관이 지금 다 지명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게 마음대로 기소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기소가 될 수 있는 이 수사가 유야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2월 3일 전에 지금까지 수사한 걸 바탕으로 해서 기소를 저는 한다고 봅니다. 뭐 당연한 기소고요. 지금 그 선거 개입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청와대 이런 모든 이번에 13명의 이런 분들은 다들 진짜 반성을 하셔야 될 분들이 이렇게 뭐 정치 수사를 한다는 둥, 짜맞추기 수사를 한다는 둥 이런 식의 그 파렴치한 말을 하는 건 정말 제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봐도 참 얼굴이 정말 두껍다. 그러니까 얼굴은 두껍더라도 양심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양심에 정말 털이 났는지 양심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이게 만약에 선거 개입이 사실로 밝혀지면 이건 대통령도 탄핵감입니다. 아시다시피 대통령과 그 공무원들은 정치 중립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철두철미하게 그 사건의 전모를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 본인들의 청와대 지금 그 측근들이 이번에 자기들의 치부가 드러나면은 검찰을 향해서 정치 수사를 한다 이렇게 운운하는 건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그 청와대를 향해서 칼이 들어오니까 지금 검찰을 와해시키고 또 대학살을 하는 이런 태도들이 더 문제고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다라는 걸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강욱 기소에 대해서 할 때는 청와대와 최강욱 그 비서관이 펄펄 뛰었습니다. 예. 그러나 지금은 좀 조용하지 않습니까? 예. 아마도 이렇게 된 건 이제 국민들의 분노를 청와대도 좀 인식을 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결국은 아까 김한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죄는 법정에서 그리고 또 검찰 수사와 법정에서 밝혀질 것이고 그다음에 정치적 심판은 국민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총선 4개월 전에 왜 하느냐는 뭐 오히려 지금 임종석 그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총선 임박해서 하면은 이거는 뭐 정치적으로 좀 그 다른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빨리 수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청와대가 성역이 되어서 안 된다는 데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마찬가지로 검찰이 무소불위의 기관이 돼서도 안 됩니다. 지금 윤석열 검찰 체제에서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은요. 수사나 소환이나 조사 없이 기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돼요. 어떻게 피의자를 제대로 수사하고 조사하지도 않고 그냥 기소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왜 저러나 그러니까 짜맞추기 기획수사가 아닌가 하는 의혹이 나는 거죠. 피의자 신분이든 참고의자 신분이든 자기 진술과 방어권을 줘야 됩니다. 이 수사권이라는 건 굉장히 무서운 건 아닙니다. 사생활을 틉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거는 성역 없는 수사는 좋지만 또 절제되고 또 원칙을 지켜야 되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검찰의 알겠습니다. 수차례 소환에도 불구하고 그냥 속된 말로 힘 뒤에 청와대의 백을 믿고 뭐 출두도 하지도 않고 수사 응하지도 않는 그런 청와대 실세들의 그런 태도도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예,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네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희가 좀 시간이 제한돼서요. 뭐 일단 이게 재판에다 넘겨졌으니까 네. 재판을 통해서 실체적 진실이 좀 가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